오늘 저희 폴리니스 폴리피플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다 시리즈로 오늘 그 정치 개혁에 있어가지고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서 또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산업화도 이루고 민주화도 이뤘다 이러는데 이런 민주주의의 위기, 트럼프가 자기 혼란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대한민국을 봐라. 네, 그랬죠. 자기보다 더하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또 정치학자로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현장에서도 쭉 보고 계셨는데 우리 정치가 뭐가 문제인지 또 그리고 그동안 이 지속적 어쩌면 정치 현안, 국정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이 7공화국 개헌 문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보실 때 우리 비상계엄, 오늘 또 대통령이 출석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상계엄 왜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시대착오적인 황당한 선택을 한 거죠. 자포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한밤중에 그걸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장했다시피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합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자 아닙니까? 최고의 권력자죠. 최고의 권력자인데 집권 한 달 반부터 국민의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불신을 받았어요. 국정을 잘못한다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권력을 누려왔었는데 대신 더구나 선거를 거치면서 야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포위가 돼 있었죠. 그럼 일반적이라면 야당의 포위가 돼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든 아니면 야당한테 뭔가 협상을 통해서 절충을 하든 해야 될 것인데 동시에 본인은 이재명 대표의 결정적인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야당의 포위가 돼 있으면서도 뭔가 야당에도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었죠. 아시겠지만 동시에 또 야당은 압도적인 야당이죠. 더구나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단일 야당이 여소야대를 구성한 건 이번 처음이죠. 단일 야당으로. 여소야대는 몇 번 있었지만은 여러 개 정당들이 합해가지고 야당이 여소야대가 됐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한 당만으로도 이렇게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집권 초기부터 그랬던 거죠. 예, 그랬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러면은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야당이 강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러면 야당 역시 또한 뭔가 대통령제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타협하려고 해야 될 것인데 그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다수의 의석을 대통령과의 타협 전략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썼다. 그동안 이거를 김동구 대표도 여러 번 지적했던 것 같은데요. 이른바 적대적인 공생 상황이 계속돼 있었고 저는 최근에 보니까는 적대적인 공생보다는 적대적인 기생이 아니었나라고 그런 상황이 듭니다. 서로 의존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그게 이렇게 좀 폭발한 건데 제대로 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패착, 자폭한 거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김용현 장관을 비롯해서 국감이든 아니면은 인사청문회든 간에 지금 이 시대에 계엄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요인을 지적을 했어요. 하나는 국회 동의로 거쳐야 된다. 네. 또 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라고 했단 말이죠. 세 번째, 그 동원되는 조직인 군인들이 따라오겠느냐. 김용현 장관 본인도 따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세 가지 다 공의 지적을 했는데 국회 문제는 어쨌든 간에 무력화시키려고 시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국민들이 따라오겠느냐라는 것인데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군인들이 따라오겠느냐. 본인도 따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지적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군인들도 잘 따라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이 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할 의도가 아니었고 경고용으로 경종용으로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황당한 패착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드러난 정원들만 하더라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고 준비를 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오래전부터 늘 국회에서 질문하면 세 가지 답을 했었는데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는데 여소야대 구조이 되겠느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이 용납하겠느냐. 군인들도 따라오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했단 말이죠. 대책도 없이. 예. 이게 대한 대책도 없이. 본인들 다른 사람들이 분석적으로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김영현 장관 후보자 때 국감 때 김영현 장관 주도했다는 장관 스스로가 그런 말을 했으니까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데 대비책이 없이 유일하게 국회만 조금 무력화시켜보려고 하다가 말았던 그런 정도로 시도했단 말이죠. 내일 모레는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정인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럼 이게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예. 그런 것은 아마 이후에 다른 전문가들하고도 정말 왜 본인도 스스로 세 가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막무가내로 한 건가. 예. 경정용, 경고용 이런 말은 안 되는 소리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참고로요. 예. 심지어는 트럼프 같은 사람도 혼란 케이오틱을 물어보니까 한국으로 보라라고 얘기했다는데 예. 사실은 갑작스러운 트럼프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가 알만한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유사한 나라가 트럼프의 미국과 한국 상황이었습니다. 예. 가장 유사한 나라 중에서 한국이 안 좋게 터진 거고 안 좋은지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은 트럼프 2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둘 다 이제 강력한 대통령제잖아요. 예, 그리고 진영화가 극도로 돼 있고 정치가 종교 집단화 돼가는 경향도 비슷하고 팬덤이라든지. 예, SNS가 좀 안 좋은 쪽으로 쓰이고 있고 여러 면에서 비슷한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통령 집권 초기에 예를 들면은 여소야대였고 예. 그것도 처음 헌정사 처음으로 단일 야당에 의해서 이 여소야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 제도적으로 봤을 때 이 예,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이렇게 대립될 때 이 예. 부분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더라고요.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으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은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네. 나오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의 경우도 이른바 그 행정 권력을 장악하는 쪽하고 대통령식 선제란 이원 지정제 권력에서 동거 정부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동거 정부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나마 우리하고 유사한 체제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제하에서도 권력은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민주당 소속이 잡았지만은 의회 주도권은 공화당한테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여소야대가 되겠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분점 정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을 장악하는 세력이 나눠서 장악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얘기해 볼 것인데 우리의 경우는 그동안에는요. 여소야대가 되도록 잘 꾸려왔습니다. 어떻게 꾸려왔느냐. 예. 야대가 단일 정당의 야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3당이 중간에 거중 역할을 했었죠. 가장 근접하게 봤을 때는 21대 국회 또 국민의당이 있을 때만 하더라도 중간 역할하면서 이렇게 조정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동안에 여소야대 국회일 때가 우리나라 국회 역할이 가장 잘 됐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럴 때는 제3당이 조정제 역할을 할 때 서로 간에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단일 정당이 극단적으로 가버린 케이스가 된 거죠. 거기다가 단일 정당의 여유가 없이 만들어버린 게 뭐 있느냐 알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단일 정당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몇 개에 걸친 사법 리스트를 안고 있어가지고 그 좋은 구조를 방탄으로 써버린 지난 22대 전반기였었죠. 본격적인 그 제도적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또 특이한 게 지난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달리 계엄 한 달 이후에 정당 지지율이 역전 현상이 벌어졌어요.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앞서 그 적대적인 공생인가 적대적인 기생인가 둘 다 표현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를 두고 제가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요. 두 개가 아주 불량 정치가 공생하고 있었는데 하나가 자폭을 했다. 자폭을 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는 한쪽이 저절로 승리한 걸로 결과적으로 승리한 걸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한쪽은 자폭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한쪽의 국민의 비판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쪽 다 나쁘다 했었는데 한쪽은 나쁜 한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나쁜 한쪽에 대한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문제라든가
민주당의 문제를 겨냥하게 될 것이다. 주목을 할 것이다. 그런 쪽으로 갔었는데요.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본인들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거죠. 즉 윤석열은 아직 죽지 않았다. 저는 이미 죽었다고 봅니다만은 죽지 않았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내란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적이 있다. 그러니까 적을 이용한 정치를 계속한 것이죠.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는 먹혀 들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게 국민들하고 공감하고는 좀 괴리가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럼 앞으로 전국 전환에서 민주당이 가져야 될 키포인트네요, 그게. 정상적이라면은요. 정상적이라면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하면 윤석열과 다른 이런 정권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른바 긍정적인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명해줘야 돼, 국민들한테. 네,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탄핵 이후에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진행되기를 바랍니까? 사법을 있을까? 이재명 대표의 지금 사법을 어떻게 나중에 받을 것인가? 당장 걸려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우리는 이제 민생 집중하겠다. 어젠가 그젠가 이제 민주당 원로 정치인들 모아서 이제 민생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는데 현재 민주당의 경우에는 말로 민생 집중한다라고 해도 국민들은 그 민생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어떻게 될까에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민생에 집중한다면 상식적으로 이재명 문제를 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란 정치인 개인 문제가 해결할 과제다 그런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게 아니었었죠. 그렇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당 대표로 하는 게 아니었었죠. 그런데 계속 거꾸로 왔는데 그래서 현재는 상식적이라면 민주당은 저런 방식으로 공생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런 오점을 남기고 자폭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계속 내란은 살아있다고 상대방 공격으로 살아남으려 하고 있고 근데 지금 그 모양 그대로 두고 본다면 민주당의 모습을 보십시오. 민주당이 지금 이른바 얘기한 다원적인 체제입니까? 아니면 이론적인 전체주의 양상입니까? 비판적인 얘기는 지금 전부 점검하겠다고 특위까지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국가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전체주의 체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동안은 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전체주의 체제였었지만은 이게 만약에 집권 세력이 되어버린다면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또 다른 심각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네요. 예, 1차적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불량 정치의 적대적인 공생 과정에서 한쪽이 몰락했기 때문에 한쪽은 승리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한쪽에 국민들이 주목하게 볼 것이다. 그러면 긍정적인 뭔가 파지티브한 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여전히 윤석열의 내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면서 아니면은 다른 세력을 내란 동조 이런 쪽으로 몰아가면서 살아려고 하는 그 네거티브 저널을 계속 써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조금 뭔가 공감하고 멀어지니까 지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 박근혜 당시하고 비교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요구는 국민들 일반의 보편적인 정서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에 대한 탄핵 문제는 일정하게는 국민들의 보편적인 주장이 됐지만은 한쪽이 치고 나가버리니까 상당히 정파적인 문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때 보면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게 굉장히 조심했어요. 예. 근데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탄핵 이야기는 조심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비상계엄이 되면서 탄핵은 뭐 자연스럽게 그랬죠. 하고 싶어 했는데 그랬죠. 그리고 났는데 그거를 이제 정상적이라면은 아까 제가 정상적이라는 수사를 많이 쓰는데 딱 끊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오히려 그 내란 분위기를 키우는 걸로 지금 내란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쪽에 강경 세력일수록 이재명 내란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전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뭔가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럼 민주당 문제를 지적하면 국민들한테 가장 먼저 노정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번에 법추지 관련해서 사법기관들 법원의 문제들 왜 이렇게 빨리빨리 하지 않는 거 문제하니까 지금 법원 행정처장 나와가지고 앞으로 빨리빨리 하겠다 등등 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윤석열은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타겟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그 지지율 역전에서 그런 분석하는 가운데서 네. 이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실책들 이런 부분들이 짚어지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때 그 국회의 탄핵 결의안 그 송부도 거부했잖아요. 사실상 이렇게 법원에서 오는 걸 갖다가 이 송달을 수령 안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상당히 이렇게 이 사법 절차를 갖다가 미루려고 하는. 네.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시간이냐 이재명의 재판 타임이냐 뭐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점에 이재명 대표도 공직선거법 1심 판결 이후에 항소심에 대한 송부 절차를 갖다가 미룬 듯한 이른바 침대 축구 경쟁을 했었죠 서로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국민들한테 네. 특히 그 중도층한테 저는 큰 영향을 줬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의 공세가 예. 계속 지금 이제 내란 프레임의 확산이죠. 내란 프레임은 역시 양면성. 현재 여당을 공격하는 데 장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정부에 있는 강요들을 압박하는 데도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 되긴 하지만은 예. 국민들이 봤을 때 과연 지금 내란이 진행 중인 것인가 라고 보자면 또 괴리가 있단 말이죠. 뭐 그런 내란 용어를 가지고 지금 사실상 그 국회가 현재로서는 나머지 기구 심지어는 사법부까지도 간접 통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프레임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은 우리 정치는 이제 민생을 중심 미래로 가자라고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바로 민주당 스스로의 문제를 이제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계속 스스로의 문제를 돌아보기보다는 뭔가 정부 여당에 대한 부정 공세로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여론에 반영되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은 국회도 쭉 계셨는데 국회의 오랜 현안이 개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역대 국회의장의 항상 제일의 미션을 개헌이라고 그랬죠. 예, 우은식 의장도 그랬고요, 그죠? 이 국회의장 됐을 때 개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예, 그 이전에 김진표 의장, 그 이전 박병석 의장, 뭐 김원기, 임채정 의장 다 쭉 그랬죠. 여야 모두 다 그랬던 것 예. 같아요, 국회의장분들은. 그러면은 현재 우리가 말하는 게 87 체제, 지금 현 육공화국 헌법인데 우리 박사님 보시기에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개헌론을 많이 국회의장 출신들이 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얘기했던 거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요. 일반에서 가장 얘기했을 때는 대통령의 실패를 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뭐 당장 지금 나오는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도 그때는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대통령 리더십의 실패와 또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국민을 향한 정치라기보다는 대권 경쟁을 향한 정치가 돼버렸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럼 뭔가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국회의장들의 경우는 국회라는 것이 국민들의 그 의사를 가장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기구인데 과연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봐야 되고 야당은 대통령을 반대해야 되고 그나마 여소야대일 땐 야당이 기능하지만은 그냥 무력하게 서로 지르다 말아버리는 생산적인 역할을 못하는 것을 역대 국회의장들이 그동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뭔가 바꾸자 된다. 그래서 명백하게 권력 분립 체제가 되든 권력 분립 체제가 된다면은요 여당 야당 개념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 보면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의 대통령제다라고 얘기하는데 권력 분립이라면은 국회하고 대통령 권력하고 구분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여당이 없어야죠. 사실 여당 야당 개념은요 의원 내각제 개념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바뀌었습니다만 이전에 바이든 정부 때 민주당을 보고 여당이라고 그랬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공화당을 보고 다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건 소수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근데 우리나라는 권력 분립형이 아니고 융합형 대통령제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형태 권력 구조를 얘기할 때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아니면 두 개를 섞은 이현 정부제냐 이런 얘기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권력 분립형이냐 아니면 권력 융합형이냐 얘기합니다. 되게 이제 권력 분립형을 대통령제를 권력 분립형이 가깝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각제는 권력 융합형이라고 하는 것이죠. 국회도 장악하고 국회 다수당이 행정도 장악하는 것이니까 융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력을 중심으로 이 권력이 어디로 갑니까? 국회도 여당을 통해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안으로 나오면은 완전한 융합형으로 가서 내각제로 가든 아니면은 권력 분립을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가든 둘로 가야 된다. 그런 게 대개 이제 국회 차원에서 나왔던 권력구조 개편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개헌이 계속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난 탄핵 때 이 1,800명이라는 아까 말한 국민들이 모두가 그 탄핵 부분에 참여했다 볼 수도 있겠는데 예. 그리고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 이 어찌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건 사업인 개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됐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당시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 나왔고 지금 이제 폴리 피플에서 많이 쓰고 있는 7공화국을 세우자라는 얘기가 당시 손학규 대표 등을 중심으로 운동으로 전개되기도 했었죠. 예. 그래서 개헌을 먼저 할 것인가 조기 대선을 먼저 치를 것인가 했다가 현실론으로 가가지고 조기 대선 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라고 합의를 했었느냐. 지방선거 치를 때 하겠다라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요. 가장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이었던 첫 번째를 꼽으라면은 김영삼 대통령이었고요. 두 번째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별로 개헌하고자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개헌안은 충실했다 그러던데. 개헌안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는데요. 개헌안도요. 핵심인 중앙정부 권력구조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른바 지방 분권을 반영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방 분권의 경우는 현행 헌법에서 상관없이 분권은 충분히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헌법에는 그 현재 지방 정부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명문한 정도의 의미지. 분권론자들이 이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헌법에도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 분권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때는 지방자치 개헌이다 할 정도였는데 실상은 그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이지 지금 실제 헌법 때문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 권력구조, 중앙의 정부 권력구조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의 정부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 저 약간 건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감사원 기능을 좀 국회 쪽으로 좀 이관하는 정도만 생각했던 것이지. 그래서 형식상으로 약속을 했던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붙이는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 국회에 올렸을 뿐이지 주로 개헌을 원하고자 했던 사람이 얘기했던 정부 권력구조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는 거론도 안 되고 자동 폐기돼 버렸던 것이죠. 김영삼 대통령 아다시피 이제 내각제 합의 문서를 파기하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혹시 거론되면 내각제 문제가 거론될까 봐서 개헌 문제는 거론도 하지 말아라고 얘기했고요. 나머지 모든 대통령들은 집권 초는 생각을 달리 가졌을지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김대중 대통령도 DJP 할 때 내각제 약속했다. 본인은 그 IMF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렵다 해서 안 했다가 나중에 회고록에서는 결선 투표제 아니면은 근원적으로는 자기는 대통령제를 선호했지만은 지금 두고 보니까 내각적으로 가든 최소한 결선 투표제로 가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상 개헌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정몽준 쪽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얘기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하지 않고도 책임 총리제하면 된다라고 해서 계속 버티다가 결과적으로는 합의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분권형 개혁을 약속하고 후보 단일화 했습니다. 그래 아다시피 이제 정몽준이 그 단일화 파기를 해버려서 이제 서로 약속에 무의미하게 돼서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막판에 임기 말년에 임기 말년에 처음에 원포인트에 초점을 뒀다가 그해 1월달에 그랬다가 8.15 경축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결선 투표제 최소한 결선 투표제 아니면 내각제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모든 대통령들이 다 집권 말해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아니라고 했다. 유일하게 두 사람 한 사람은 김영삼 대통령 그 다음에 소극적이었던 문재인 대통령 정도죠. 아다시피 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당시 측근이었다고 이재호 씨가 개헌운동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다시피 2016년 10월 24일 국회 연설에서 개헌론 꺼냈다가 그날 우리 좌담했었죠. 그랬다가 그날 뭡니까
JTBC에서 방송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다 사실은 개헌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국회의장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이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문가 아니겠나 싶은데. 그 생각은 많이 했었죠. 제가 오랫동안. 예, 예. 그래서 제가 요즘 갖는 생각은 이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대통령제가 선진국에서 미국하고 우리밖에 없고 그리고 미국은 그나마 연방제가 이렇게 뿌리 깊이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나타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화될 수밖에 없는 정말 토양과 또 분단 상황이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기 대선을 하고 또 다른 새로운 인물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제도화에서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이와 유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네. 라는 그런 위기감을 갖거든요. 네.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국제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되게 대표적으로 이런 그 대통령제하고 다른 제도를 비교한 학자를 후안 린츠 같은 사람인데요. 예.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들은 대부분 다 내각제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되게 우리가 민주주의에 성공한 나라면 대부분의 국가들 유럽 국가 아닙니까? 예. 유럽 국가는 전형적으로 내각제 국가들이죠. 내각제 국가에서 간혹 이제 조금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 가지고 이제 그 이원형 부재 형태로 조금 바뀐다는 이런 경향은 있고요. 특수하게 미국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 대표가 지적했다시피 미국의 대통령제는 사실은 연방을 대표하는 성격이 좀 강하죠. 연방을 대표하는 성격이 강한데다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 완전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게 지금 그 양극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제 문제를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나마 성공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모든 제도가 하나의 제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 제도라든가 선거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아까 또 하나 참고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제왕적 대통령제를 슐레진저가 미국의 닉슨을 보고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보고 얘기한 건데 미국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했으면 우리나라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군주제 왕이 초제왕적 아니겠습니까? 미국을 그 정도로 했다는 그 정도인데요. 저는 이제 그냥 봤을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제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국민 여론에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 제도다. 우리가 그 노동시장에 반응하지 않는 걸 경직된 시장 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대가 유연한 유연 시장 하다시피 너무 경직된 권력 구조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잘 풀어가면 모르겠지만 잘 풀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비생산적인 갈등이 생긴다거나 극단의 경우에 탄핵으로 간다든가 이런 나라들이 생기고 또 하나는요. 5년 임기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 국민들이 모든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 한 사람한테 국가의 최고 권력을 5년 동안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우리가 사람들이 개별적인 능력이 증대되면 우리가 개별적인 모임을 갖더라도 모임을 회장이라고 않고 총무라는 걸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가 지금 같으면 총무 같은 역할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왕처럼 5년 맡겨가지고 우리를 지도해 주세요 이런 시대는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나라와 제도와 비교를 따라서 이게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요.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정치 세력들이 너무 비생산적인 갈등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러느냐. 승자 독식 체제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승자 독식 체제가 국회의원 선거 제도도 있지만 그 정점에 대통령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진영으로 갈라진 것이 대통령제가 1등만 당선을 시키기 때문에 양당제화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향이. 그런데요, 저는 그보다 더 문제가 대통령제 자체가 양당제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양당한테 특권을 보장해주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양당제 경향에다가 양당은 특권을 만들어주니까 누구든지 양당에 속하려고 모든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요즘이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죠? 예. 지금 우리 박사님처럼 요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별로 없더라고. 예. 예. 사실은 저는 하나만 꼽으라면 지금 양당에 특권 주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의 경우는요, 작은 정당들이 바꿔가면서 대통령 위태위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양당이 되면은 양당에 들어가야 정치적인 활로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럼 이 정당들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겠습니까? 권력 카르텔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은 권력 카르텔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되게 이제 정당 간의 경쟁에 정당이 이기려면 국민들한테 호소해야 되는데 지금은 뭡니까? 둘 중에 하나만 속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양당 특권 보여주는 게. 어떤 식으로 특권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제가 조금 이따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정말 세계에서 보게 되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정당이 그 뭔가 국민에게 이기기 위해서 국민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실시한테 충성하는 것이 정치의 활로가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좀 말씀해 주시죠. 이왕 나온 김에. 네. 진영 카르텔 얘기했었는데요. 예. 아까 왜 87년 체에 다시 약간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예. 87년 체제를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87년 체제를 얘기하면 우리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직선제. 뽑아. 그게 유일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선거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거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문제, 또 선거 방식의 문제, 여러 가지 정당 정치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란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던 사람이 있죠? 최장집 교수가 썼는데 이 양반이 이런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뭐를 지적했느냐? 이제 운동으로서의 정치가 아니라 정당 정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당 정치가 민주주의적으로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분이 원래 정당 정치를 전공한 분이 아니고 이념 루카치 뭐 이런 걸 한 분이었다가 정당 정치를 짧게 이제 쓰면서 현실론을 얘기한 것인데 그분은 이제 정치가 정당 정치로 가야 된다는 얘기했는데 그거는 정당이 좋은 기능을 했을 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란 우리가 지금의 정당뿐만이 아니라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당 같은 정치 조직은 있습니다.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권력 투쟁에서 개인이 유리하겠습니까? 조직이 유리하겠습니까? 조직 유리하죠. 조선시대가 당파도 있고 심지어는 원시시대도 있고 우리 알겠지만 그 파리 대왕 아시죠? 예. 파리 대왕에서도 딱 누가 거느리고 패거리 싸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패거리가 생기면은 당연히 권력 투쟁하는 사람한테 유리하지만은 공동체한테는 플러스 요인도 있고 나쁜 요인도 있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을 결성한 사람들이 유리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은 조직화된 것을 강조하게 됐었는데 그럼 조직 투쟁한 사람들은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그 정당을 통해서 이제 뭔가 국민들의 욕구 이익을 반영하는 통로 역할을 잘 해주면은 도움이 되지만은 만약에 창구를 독점해 버리고 있다. 창구를 왜곡한다. 이런 문제가 큰 거죠. 예. 그러면은 그 나라의 정당 관련 제도는 어떻게 되느냐? 왜곡하는 요소는 통제를 해주고 긍정적인 기능을 살려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정당법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왜곡하는 특권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까지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과제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은요. 정당들은 자기 권력 투쟁에서 이기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국민들한테 잘 보여야 되죠. 예. 그런데 국민들한테 잘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무너뜨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 보자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싸움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사중으로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사중으로. 지금 국힘 지지로 올라가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이 탄핵이나 이게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민주당만 공격하고 이재명만 공격하면은 자기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상식으로 보자면 둘 다 황당하기 때문에 제3, 제4가 훨씬 높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내 투표용지를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내가 항상 뭐 투표 우리가 기호순번제 바꾸라고 얘기하는데요. 1, 2당한테 무조건 압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그런 나라는
우리가 알만한 나라 중에서는요 독일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게 언제부터 생긴 겁니까? 우리는 69년에 법을 고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뽑기라니까는 번호도 있지만은 후보자 이름을 써는 것이지 번호를 별로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50년대 자유당 시대 그 선전벽보를 보면은요 기호가 별로 안 보여요. 이승만 누구 이름이 눈에 띄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번호를 보고 하는 것이 69년부터 생겼는데 그때 그 직전에 마지막 그 기호 순문제가 도입되기 전에 박정희 후보가 몇 번으로 재선 당선됐느냐? 67년이었죠. 두 번째 박정희 당선된 게. 63년에 67년인데 그때 박정희가 기호 6번이었습니다. 당으로 보면 민주공화당이 1등이었었죠. 그때는 추첨하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 직선제가 2대 때부터 했지 않습니까? 1대는 국회에서 뽑았고 그때 1번이 누구였느냐? 조봉원이었어요. 이승만 1번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69년을 뽑았고 그 다음에 간혹 번호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어떨 때 없어지느냐? 5공화국 생겼으면은 이제 정당들이 새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는 번호를 추첨했어요. 민정당 새로 생기고 무슨 당 새로 생기고 하니까 그럴 때 추첨하지만 다시 또 복귀한 것이죠. 순서만 한 것이 아니라 번호까지 붙이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번호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역구 후보자에 대해 번호 다음에 사람 후보자 이름이 들어갑니까? 정당이 들어갑니까? 정당이 들어갑니다. 세계적으로 지역구 투표 후보자에다가 이름 앞에 정당이 들어간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린 당연하게 알고 있죠. 그거는. 첫 번째 순서가 정확해지는 프리미엄. 두 번째는 번호까지 주는 프리미엄. 그다음 세 번째는 본인 이 후보자 이름 앞에 정당이 들어가요. 그럼 국민들 후보자 안 보고 번호 보고 그다음 정당 보고 찍는단 말이죠. 그럼 이 그 두 개의 정당에만 속하면은 끝이 권력 투쟁 끝인 거죠. 그 다음에요. 유일하게 우리나라하고 독일보다 더 우리나라가 센 것 중에 뭐가 있느냐? 독일은 연방 체제이기 때문에 주마다 번호가 달라요. 그렇죠? 주마다 다수당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단일 통일 기호가 줍니다. 원내 5개 의석, 또 지난번 전국 선거에 3% 이상 득표한 정당한테는 통일된 기호 주는 것이죠. 그러면 중앙에서 중요한 방송에서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일본 운동합니다. 일본 기호 가지고 지난번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 눈이 아니라 일본의 대장한테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의 대장한테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이념이든 뭐든 상관없이 권력 카르텔 되어버리는 거예요, 정당이.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저는요, 사실은 대통령제 못지않게 정당 특권이가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가 선거제도만 얘기했는데 정치 자금도 정당을 지원하는데 선거를 지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원내 활동을 하는데 지원할 수 있고 그다음에 평상시 조직을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 지원합니다. 평상시 정당 운영비 지원하죠. 선거 때 또 지원하죠. 선거 때 1년 예산 그 보조금 통째로 다 주죠. 추가로 그만큼 주죠. 그런데 또 주고 나서 10% 이상, 10% 이상 득표하면은 보조금 돌려주죠. 이중으로 주고. 그리고 선거 한번 치르고 나면 큰 정당은 한 400억씩 남겨가지고 빌딩 올리죠.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만 봤거든요. 만약에 지금 보세요. 국회에서 다른 나라처럼 정상적으로 이게 투표 추첨을 해서 한다라면 지금 무조건 지금 민주당은 1번 아니겠습니까? 그럼 민주당 후보가 저기 추첨회 뒤쪽에 간다. 그럼 자동으로 당선되는 건 아니죠. 본인 실력이 있어야겠죠. 그 정당이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겠죠. 근데 지금 뭡니까? 그 정당만 속하면 되는 거고 정당 실세에 눈에만 들면 된 거죠. 그 유권자들이 후보를 몰라도 된다는. 그렇죠.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누구 보고 정치하느냐? 정당 실세 보고 하다 보니까 정당이라는 조직이 방탄 조직이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다 이래서 그걸 갖다 흔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정당 민주주의가 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저보다 선배님이시지만 지장집 교수 예를 들었던 것이 그나마 유일하게 민주화 이후에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했고 운동으로서 정치가 아니라 정당 정치로 가진다라고 했었는데 말은 맞는데 그 정당 정치가 어떻게 될 때 정당 민주주의인가에 대해서까지는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정당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그래서 저는 현 상태만 놓고 본다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정당은 요즘 용어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일에 기여한 것도 없다. 제가 정치 조직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도 있고 부정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이라는 그 제도는 부정적인 역할은 제어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살려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긍정적인 역할은 못하고 부정적인 특권은 가지고 있다. 일도 기여하는 바가 없다. 없어도 상관없다. 근데 그 정도 좀 강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어쨌든 비상경 해제 과정에서 네. 본래 이 조직에 대한 국민들 신뢰도 평가에서 국회가 꼴찌잖아요. 네. 꼴찌인데 이번에는 조금 역할을 좀 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절차가 국회 거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국회가 오히려 국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들이 성원해주고 제동을 걸어줬기 때문에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최근에 제가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거래자매 법칙과 정치인의 자질이라는 주제라는 글을 쓰고 있는데 예. 아시죠? 거래자매 법칙은 예.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최근에 정치인들의 자질이 갈수록 질이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국민을 두고 뭔가 호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세 대장한테 호소력을 갖는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뻔히 보이다시피 자기 팬덤들한테 네. 그런 과정이 돼버리니까 팬덤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보다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팬덤을 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다군이 쓰고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좀 돼버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균형적 대통령제. 잠깐요. 예. 지금 이제 아까 국회가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데 예.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국회의원의 자질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일반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인사를 국회 현안질이라든가 조사, 감사 과정에 불러다 호통치고 있죠. 예. 그런데 보면 이제 그래도 국민을 대표해서 호통을 치는 거니까 역할이 필요한데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의 질문하는 방식의 수준이 더 떨어져요. 떨어질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큰 소리 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자긍심이 뭐냐? 나는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이다. 당신들은 임명받은 사람 아니냐? 과연 임명받거나 자격증을 거쳐 된 사람보다 국회의원들이 더 대표성을 제대로 확보할 만큼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참 아까 말씀하신 양당 특혜 문제는 좀 말씀을 마무리하신 겁니까? 양당 특혜요. 뭐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안을 갈 때 좀 얘기를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균형적 대통령제, 예. 이른바 준 대통령제 이런 이야기들이 좀 제법 많더라고요. 예. 균형적 대통령제, 준 대통령제 또 많이 쓰였던 것은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 정확하게는 사실 이현 정부제에 가까운 건데요. 이현 정부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많이 바꾸지 않고 뭔가 좀 미세 조정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대통령제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이는 거죠. 아, 대동소이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원 집정부제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원 집정부의 대표적인 것이 행정 권력의 수장은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뽑는 것이고 대통령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현행 제도로 그대로 가되 국회에서 총리 추천권을 준다. 그러면 그게 거꾸로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국회에서 행정수장을 뽑는 거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는 거고 이런 방식이어서 확 뭔가 바꾸지 않은 이미지를 주면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을 빌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이것도 개헌은 필요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헌하지 않으면 결국은 임명을 대통령이 하는 것인데 뭐 대통령이 아량을 줘서 아니면 당신한테 줘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법률적으로 해야겠죠. 그러면 헌법에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개헌은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 과정에서 어렵다. 시기상 문제도 그렇고 그랬을 때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 입법적인 조치가 뭐가 있겠냐 중에서 국무총리법을 만들자. 지금 국무총리가 그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법제화 안 돼 있다 보니까 거의 이 대통령은 그냥 꼭두가시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타당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해봐도 법으로 한다고 하더라도요. 헌법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수준밖에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헌법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끝이죠. 국회에 결국 또 국회가 추천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인데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여소야대 국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프랑스의 동거정부 형태라든가 미국의 분점정부 형태에게 이제 그런 방식을 좀 빌려서 해볼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은 좀 그렇습니다. 개헌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개헌을 활동을 해왔던 사람은 다 핵심은 정부 권력구조 바꾸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헌법에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은 헌법을 바꿔줘야만 가능한 거고 다른 것은 헌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지방 분권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 권력구조 바꾸는 것보다는 국민의 기본권 관련 문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 하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이 관련 논의하면서 기본권 얘기 꺼내신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개헌을 싫어하면서 물타기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 지금 헌법이 잘못돼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거죠. 대신 고치는 김에 용어를 현대에 맞게 좀 한다든가 무슨 안전권이라든가 요새 녹색 환경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좀 넣어주자 이런 것이지 헌법이 잘못되고 환경 보존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인권 보장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의 개헌의 개념하고 좀 다른 거여서 핵심은 역시 정부 권력 구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양 간다면은 이제는 국회뿐만이 아니라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회 쪽도 뭔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뭡니까? 민주주의 제도가 가장 취약한 게 뭐냐면은요. 민주주의가 요즘 민주주의 얘기를 얘기할 때 민주주의는 또 그만큼 필요로 하지만 취약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뭐냐면은 대의민주주의로 갔을 때 대의 권력을 부여받은 대통령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을 때 제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대통령 권력만 있고 여소야대가 아니라 국회도 또한 대통령이 장악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의 문제만 지적해왔던 것이죠. 이번에는 국회 권력에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20몇 명씩 탄핵하고 이런 것도 보고 있을 때.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요. 개헌의 역사가 뭐냐면요. 민주주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위험성을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뭔지 아시죠? 기본권 조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할 수 없게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현재 87년 이후에 간다면은요. 뭔가 권력을 절제하고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봤으면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헌 얘기할 때 기본권 얘기하면은 그런 권력의 제한 관점에서 봐야지 무슨 요즘 나오는 용어 환경권이라든가 안정권 이런 용어를 넣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다시 아까 질문 주셨던 개헌하지 않고 근원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요. 공직선거법 150조만 바꾸면 됩니다. 공직선거 150조만 바꾸면은 정당 실세한테 줄 안 서고 국민들한테 당연히 실세한테 줄을 서야죠. 실세한테 줄을 서는데 모든 것을 올인하지는 않죠. 다른 것도 국민을 향해서 호소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진로가 보장이 안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헌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 뭐죠? 훨씬 큰 거 기호순번제죠. 기호순번제. 거기가 그 정당 의석수에 따라서 순번을 주는 것이고 번호 붙여주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 주는 것이고 뭐 등등 다 있습니다. 아니 말 나온 김에 이번에 그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욱 의원요. 개별적인 행보를 가능한데 모든 영역에서 정당하고 배치가 된다면은요. 그거는 본인이 다른 선택하는 게 양심적으로 맞죠. 그 본인은 보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탈당할 생각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나 흥미롭던데요. 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보수 자체가 가치입니까? 우리가 지금 정치 세력을 구분하기 애매하는 거니까 국힘 계열을 지금 국민의힘 계열들을 보수라고 불러주는 것이지 보수 자체가 가치는 아니잖아요. 진보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고 진보 자체가 가치이기도 하고 근데 보수는 특정 집단을 가치는 것이지 어떤 가치가 아니잖아요. 흔히들 진보하고 대립되는 가치가 보수라고 보는데 그럼 보수 가치가 뭡니까? 보수 가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뭐 굳이 얘기한다면 사회의 점진적인 변화를 원한다 이런 정도겠죠. 기존의 가치를 문제가 있더라도 역사가 축적되어 온 결과고 문제가 있더라도 조금씩 개선될 거다. 역사는 누적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런 정도가 있는가. 나는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면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나는 보수의 가치에 충실한 사람이고 뭐에 충실하냐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그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조금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정말 양당의 이런 진짜 엄청난 그게 바로 아니라면 그걸 말해준 것이죠. 양당 이런 거 아니면 당에 나와야죠. 예. 그러나 뭐 자기 지역구에서도 지방의원들이 탈당 촉구하는 네. 그걸 겪고 있는데 네. 그런데 뭐 양당을 벗어나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 벗어나도 지역구에는 또 양당으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들이 조직 라인이다. 예. 그래서 근원적으로 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한두 개 정도야 당의 일사불란하게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국회법 114조 2항에 보면은 자유투표 제한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은 정당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서 투표를 돼 있죠. 지금 우리 박사님 잘 아는 그 김근식 네. 교수 네. 지금 국힘의 서울 송파병 위원장이고 네. 거기서 뭐 선거 2번 떨어졌는데 얼마 전에 이제 국힘에서는 인터뷰할 사람들이 찾기 어려워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당에서 나가면은 벌판이고 죽는다. 네. 우리 지난 역사도 그랬지 않느냐. 그래서 당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차지하는 경쟁을 해야지 나가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단언적으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얘기한 그 얘기죠 지금. 현실이다 이런 거죠.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주의 경쟁하는 정당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카르텔을 벗어나서는 시라소니처럼 혼자 살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한 이 정당에 특혜를 주는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민주주의의 촉진자로서의 정당이 아니라 권력 카르텔이다. 앞으로는 그렇게 보랍니다. 그럼 그 카르텔을 벗어나서는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카르텔은 다 욕하지 않습니까? 조폭이라고 욕하고 대기업 독과점한다고 욕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본인들은 더 강한 카르텔을 지금 굳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철수 의원이 본인은 그 3당 38석 그냥 3당이 아니고 JP도 이전에 자민련 네. 예, 많을 땐 55석까지 갔었죠. 예, 그러니까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예, 양당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 그것도 뭐 독특한 JP라는 리더십 또 호남이라는 기반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그 점에서는 그걸 왜 키우지 못했냐는 책임이 크죠. 그래서 김건식 교수가 안철수의 가장 이 자기의 실패가 그거다. 제 3당을 갖다가 아예 그 여지를 없애버린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잘하면은 지역구도의 틈새도 조금 더 만들 수가 있었죠. 지역구도의 가장 결정적인 것이 한쪽 지역에서 한쪽 정당만 독점하고 있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이게 JP나 당시 그 안철수의 호남 상황이 아니라면은 현재 정말 이 제도적인 획기적 개선이 아니면은 이 권력 카르텔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겠네요. 예. 대신 이제 뭔가 한 번 또 역사라는 것이 기득권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지만은 특이한 또 한 번의 소용돌이 바람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또 이 와중에서도 그 바람은 하나도 불고 있지 않아요. 글쎄 말이에요. 지금 얘기도 모든 언론들이 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지지율이 시소로 왔다 갔다 이것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둘 다 나쁜 놈들이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개헌을 이야기하는 그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은 네. 대통령제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압도적이고 거기서 4년 중임이냐 현재 5년 단임이냐 이거 합하면 놀랍게도 60~70%더라고요. 네. 이게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특히 4년 중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4년 중임 얘기하는 중에서는 예. 그동안에 그나마 뭔가 한 장 정도라도 글로 쓰려고 한 사람들은 그냥 4년 중임을 얘기하지 않고 국회 추천 총리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현 정부제, 또 분권형과 결합한 4년 중임제 그랬을 때나 얘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4년 중임은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오히려 더 무섭다는데. 악화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4년 중임 얘기하는 사람 논리가 뭐냐면은요. 5년은 잘하는 사람이 하기엔 너무 짧고 못하는 거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너무 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역사에서 너무 5년 하기에는 너무 짧아서 아쉬웠던 사람 있습니까? 사실상은 5년도 제대로 한 사람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상관없이 수식을 갖다 붙이는 거죠. 네. 문제는 아까 너무 경직된 체제다.
한번 뽑아놓고 나면은 탄핵 아니면 갈 길이 없는 건. 탄핵은 정말 파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4년 중임이 마치 분권형 대통령, 저항적 대통령 내려놓는 것처럼 지금 인식이. 그렇죠. 그래서 4년 중임제 자체는 없고, 근데 가끔 제가 어디 토론 같은 데 가서 보면 살짝 뭘 붙여놨느냐. 국회 총리 국회 추천제 이현 정부 정태를 빌려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지. 그랬을 때 의미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4년 중임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는 언뜻 얘기하면은 대통령제 익숙하니까 4년 중임이냐 뭐 왜냐면 이건 물어볼 때는 짧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 이런 물어봐야 만약에요 되니까. 정치권에서 다른 화두만 조금 던져보면은요 그게 팍 나옵니다. 전에 국회에서 임채정 의장 때인가 그때였을 겁니다만은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입니까? 이현 정부제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현 정부제 또는 내각제가 60몇 %가 나왔어요.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네, 국회조에서. 그랬을 때 정치권에서 무엇을 화두로 던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각제가 이공화국이 내각제였잖아요. 네. 그런데 5.16 쿠데타에 의해서 상공화국으로 넘어갔는데 대통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각제 하면 이거는 그냥 혼란, 예. 이 무효율, 뭐 권력 투쟁 뭐 이런 것만 연상이 지금 네. 되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내각제가 오히려 전국 안정에 더 기여할 수 있다. 아까 말한 민심 반응형 권력 구조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이렇게 짚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일단 60년의 제2공화국 실패를 내각제 원인은 두는 분석은 한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예. 내각제 비판하려고 예를 들었던 케이스고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예, 예. 60몇 년, 60이 아니라 60몇 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64, 5년 전이네요. 그 정도 상황이고요. 그때 아다시피 그때는 그 과도기적인 혼란에다가 군부에 등장하고 결국 그랬던 것이죠. 예. 분단체제의 한계가 역시 컸던 거고요. 예. 그리고 제도가 내각제 자체가 우리가 내각제냐 대통령제냐가 아니라 전형적인 모델은 내각제인 겁니다. 오늘날 대민주주의에. 미국이 특이하게 대통령제가 생겼고 그런 유형들을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했었고 또 어떤 나라들에서 옛날에 왕이 그냥 대통령으로 이렇게 눌러앉은 바꾼 그런 모양이고요. 아다시피 내각제가 생기게 된 경로를 보자면은 왕정에서 있다가 시민들의 참여하니까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자라고 해서 의회를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의회의 권한을 점점 해가지고 의회가 입법권까지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입법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통치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왕은 상징적으로 있게 만들었던 거고. 그런데 왕이 없는 나라들도 있었겠죠. 왕이 없는 나라 독일 같은 도 왕이 무너지니까 다른 나라의 왕하고 견주는 대통령을 만들고 이런 것이었고 오히려 전형적으로 내각제가 맞는 건데요. 다만 내각제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의 뭔가 반응에 순응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거 당연히 맞죠. 탄력 경직되지 않고 탄력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뭔가 권력 구조가 있기 때문에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공간이 좀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내각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얘기를 드는데 하나는 이공화국 실패 얘기. 그건 뭐 적절한 그 예는 아니라고 그랬죠. 60몇 년 전 얘기하다가. 일본 예도 들은 것 같아요. 예, 조금 이따가 일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남북 대치 상황에서 단일한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이야기도 많이 하죠. 예. 그러면 지금 뭐 검찰 리더십 훨씬 낫죠. 그렇죠. 그러면 뭐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 거죠. 그리고요. 강력한 리더십은 오히려 국민의 힘을 잘 모았을 때 리더십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탄핵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군부의 통제권도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남북 대치 상황에서 더 좋은 거는 전국이 안정돼야겠죠. 안정되는 것이 리더십의 핵심이지 힘센 놈이 누가 장악하느냐 문제는 아니어서 내각제 반대하는 두 가지 논거로는 적절치 않다. 다만 이거는 적절하다 뭐냐면은 내각제는 달리 얘기하면 정당 책임 정치입니다. 맞죠. 정당 책임 정치입니다. 그러면 이 카르텔 조직이 돼 있는 정당한테 맡기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내각제에 대해서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국회의원들을 못 믿는데 그렇죠. 어떻게 그들한테 이 생선을 주냐 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도 요즘 보니까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낫다고 하던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의 실세하고 양당을 보게 만드는 이 특권 구조를 없애면은 내용지 당연히 필요하죠. 그 전제가 되죠. 지금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내각제가 너무 낮게 나오더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요 공적으로 여러 번 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국민들한테 이거 펼치면 놀랄 겁니다. 이거. 양당 특권 이렇게 만들고 있다. 권력 카르텔이 돼 있단 말이죠. 권력 카르텔이. 어느덧 국민들도 그게 무의식 쪽에서 이렇게 줄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1번 보고 2번 찍고 아까 본 1, 2번 있지. 그다음에 이름 앞에 오히려 정당이 있지. 국민들은 누굴 보고 뽑는 겁니까? 지금 영남 지역에서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이게 그냥 예.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잖아요. 그러면 제3이 돼야 될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예. 그 기존 정당 없이 예. 출발을 했지 예, 않습니까? 전진하는 공화국. 예. 예. 그런데 거기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호 순번제가 아니에요. 프랑스 표는 뭐냐면요. 후보들 다 있으면은 그냥 후보들 개별적인 투표용지가 있어요. 그 중에 자기가 찍고 부서를 갖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 이준석 이 의원이 마크롱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뭐 젊은 사람이니까 해볼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자기가 이걸 가장 주장해야 되겠구만. 그러나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전에 여기 폴리니스 칼럼에도 한번 썼을 건데요. 그것을 오히려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고 따라갔던 쪽이 어느 정의당이 그랬습니다. 3당 프리미엄 늘리려고요. 아, 3당 프레임만에 들어가려고. 3당, 1, 2당 아니면 3당 쪽이라도 뭐 제3의 프리미엄 노려보려고. 지금 정의당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상적이면 다 흔들어 놓는 게 맞죠. 추첨하는 게. 교육감 선거처럼 하는 게 맞아요. 그건 뭐 중당 공천이 없으니까. 그때는 딱 나갔을 때는 딱 세 번째 위치에 있을 때였었죠. 그리고 이게 공식적으로요 서원관위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2010년에까지 교육위원 뽑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지방의원 중에서 이제 교육분과위로 돌려서 예. 교육위원 운영하는데, 그랬는데 교육위원 뽑았는데 전국적으로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다 교육위원 당선이 됐어요. 그건 추첨하니까. 그러니까 지역에서 알만한 사람들도 뒤로 추첨이 뒤로 빠지면 당선이 안 됐어요. 당시에 93.3%가 첫 번째, 두 번째 놓인 사람들이 당선이 됐어요. 이미 그게 지금 국민들은 그러니까 두 개를 보고 찍는 완전 거죠. 익숙돼 버렸네요. 네. 이것이 아니더라도 심리학적 사회 모델에 관한 실험들이 많아요. 이른바 순서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고 또 끝에 오는 프리미엄 같은 게 있어요. 예컨대 미스 코리아가 앞에 쭉쭉 이렇게 무대에 나갔을 때 몇 번째 나가는 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무슨 오디션에 나와서 몇 번째 도움 될 것인가 해서 과학적으로 실험한 것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그때 우리 박사님한테 칼럼을 받아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아침마다 모닝 브리핑에 보내지 않습니까? 네. 보내고 이야기들을 좀 하니까 그 현실을 모르는 학자 이야기다 라고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더라고. 현실을 모른다, 자기들한테는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져올 파장은 엄청난 거죠. 그만큼 혁명적이라는 얘기고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지금 그 1, 2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흔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나가야 됩니다. 그 지금 정의당이나 혹은 이준석 이렇게 양당에 그 됐지 않는 이준석은 지금 3당, 4당 프리미엄을 늘려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넣으면 부스러기 틈새 뭐 프리미엄을 늘리려고. 이게 보수에서 어떤 새로운 기회를 마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죠. 이 방법으로 가.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요 유헌적인 겁니다. 이 자체가 권력 공직선거법 150조가 유헌적이라고요. 150조가 예. 그 기호를 갖다 그렇죠. 예. 다른 나라들에서는 유헌이라고 판결을 났고 미국에서는 13개 주에서 유헌 판결이 났어요. 유언 소송을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유언 소송했는데 7번에 대해서 기각 각하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7번. 96년에 처음으로 기각이 된 다음에 가장 뒤늦게가 한 6, 7년 전에 내가 도움도 주기도 했었는데 96년 상황과 상황 변동이 없다라고 기각을 해버렸는데 그 요인은 뭐냐? 헌재에서 차별적이긴 하다. 그러나 정당 정치를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데 정당 정치에 대한 보호하고 정당 정치에 대한 특권과 정당에 대한 특권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정당 정치를 시키는 건 다르다 이런 거. 정당 정치를 보호하려면 정당 민주주의를 보호해야 되지. 근데 이걸 정당으로 보호하지 않는 거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에 그 후배가 헌재 사무처장을 하고 있을 때
얘기하니까 혹시 이런 거 다룰 때 있으면 내가 가서 얘기할 기회를 주고 이런 것 보자면은 헌재 재판관도 법률가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내가 했다. 그런 얘기하니까 공감합니다. 저거 얘기하는데 아까 정당의 권력 카르텔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검찰이 정말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네. 이 본래는 이 외청이잖아, 외청. 네. 검찰청이란 게 외청인데 창안급이 이 전체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잖아요. 완전히 그 권력 기구화 돼 있어 가지고 이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아까 개헌은 소극적이었다는데 하려고 했던 게 검찰 개혁인데 검찰 개혁은 도라미 타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검찰이 이 권력 기구화 된 문제는 손을 못 댔을까요?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내가 그 문재인 정부 때 국회 방송 또 KTV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진행한 프로에서 네. 한 10번쯤은 다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당시 상황을 빠삭하게 알고 있죠. 예.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요. 이걸 너무 급하게 서둘렀습니다. 급하게 서둘렀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다 기록도 남겨놓고 있는데 이제 다 됐고 검찰의 관행만 고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 아니 검수안박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관행만 고치면 된다. 왜 관행만 고치면 된다라고 했어요. 조국 민정수석도 이제는 자기들을 할 일 얘기는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 이제 탈검찰화 같은 것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제도화만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됐느냐?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부터 또 끊임없이 검찰 개혁을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뭔가 핵심 문제를 갖고 제대로 보기보다는 권력 투쟁의 도구로 쓰여버렸어요. 아, 그 당시에. 예. 그때가 이른바 조국 사태 때부터 돼버린 거예요. 예. 지금도 검찰 개혁 미진하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뭡니까? 초반에 이른바 내란죄 수사를 세 군데에서 했잖아요. 예. 그건 왜 이렇게 생겼어요? 검수안박 때문에. 급하게 한 거죠. 급하게 할 때도 뭐 언제 급하게 했느냐. 공수처 만들 때도 공수처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여러 번 토론도 진행했었고 당시 금태섭 안 누구 안 해갖고 논쟁도 하고 제가 국회 방송도 진행하고 KTV에서도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아다시피 지금 그 공수처에 25명까지 검사 들 수 있다고 하고 절반도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불신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급하게 그때 막 했던 것이죠. 급하게. 그때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패스트트랙 태워갖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패스트트랙을 왜 급하게 했느냐? 준연동형 하려고 정의당에서 심상정 등 밀어붙였었죠. 그래갖고 들어눕고 등등 해가지고 당시 이것도 당시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성급하게 권력투쟁 전략으로서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하나 덧붙인 것은요. 검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권력이 역시 이것도 이제 우리 7공화국 체제 문제와 관련돼 있는데 과잉 진영화돼 있어가지고 모든 부분이 결국은 정파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럼 당연히 모든 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미국도 이른바 한때는 한 50여 년 동안 이른바 스포일 시스템 엽관제 했지 않습니까? 예. 엽관제 했는데 보니까 이게 심하다 해가지고 이제 실적적 엽관제하고 이제 막 엽관제를 한정을 시키고 나머지는 실적제로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 등등 있었는데 우리 경우도 이게 일정하게 엽관제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6대4 정도로 가는 것은 된다. 방송도 권력이 바뀌면은 뭐 KBS 등등은 한 6대4 정도로 약간 기울 수는 있다. 뭐 이건 다른 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 어떠냐? 10대 빵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권력 독점 현상 때문에 승자 독식과 그래서 그래서 검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국가의 기관들이 제도화되고 중립화되는 데 성공해야 되지. 권력은 극단적으로 가고 있는데 검찰만 중립화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같이 가고 있다. 제가 또 하나 여쭤보는 거는 그때 쭉 다뤄보자 하는 게 검찰이 지금 너무 그 위상과 그 사람들에 대한 그게 높다 이거죠. 이게. 그게 이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정치의 사법화를 누가 했습니까? 사법부가 정치에 물고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정치가 사법부로 끌고 들어갔습니까? 정치가 끌고 들어간 거죠. 예.
정치 사법화 하다시피 제가 자꾸 너무 좀 이재명 대표 문제를 지적합니다만은 사법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당의 대표까지 나서서 2년 7개월, 3년 동안에 당을 모든 사법적인 쟁점으로 끌어들인 예가 세계적으로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기존의 경우는 이것을 사법화시키지 않으려고 기소만 돼도 당직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예. 그게 당 본인에 대한 책임 차원보다는 뭔가 당이 이런 정치적인 사법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게끔 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끌고 들어와서 불을 질러버린 거 아닙니까? 공천도 바꿨죠. 예. 뭐 그분은 안타깝게 지금 감옥에 돼버렸지만은 그런 상황이 심지어는 뭐 당 대표는 대선에 졌다고 그 자리를 그 사퇴를 했는데 후보 당사 패배한 후보 당사자가 그걸 승계해서 가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당에 그래서 그 당시 사법 리스크란 말이 생겼죠. 이것을 당 대표까지 와버리니까 지금 민생 얘기에도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이 언제 나오냐에 주목하는 것이지 민생 문제에 뭐 주목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검찰의 문제도 검찰이 막 뚫고 들어와서 한보다는 정치권 스스로가 정치적인 걸 사법화 시켜버렸다. 7공화국 개헌 지금 예. 이제 뭐 오히려 국힘에서 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제는 개헌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뭐 개헌에 대해서 뭐 조기 대선 아예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고 대선에 대해서는 또 개헌도 이후의 과제로 이제 그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조기 대선 전에? 뭐 민주당 쪽에서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수가 안 하려고 할 것 같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저 언제냐면은 역시 이게 이제 현재는 뭐 아직도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은 진행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이미 끝난 상황인데 나머지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가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여기 진행에 따라서 민주당이 혹시 태도에 변화를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뭐 전혀 손도 안 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도 현재로서는 뭐 제도 다 빼놓고는 할 얘기 없는 거죠. 제도 다 빼놓고는. 그거는 실질적인 개헌 진행은 개헌 특위는 구성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구성될 수 있어도 뭐 누가 하고 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 하려고만 하면은요 그동안에 역대 국회의장들이 다 자문위원장 구성해가지고 보고서 이만큼 두꺼운 거 다 나와 있고요. 결론도 다 나와 있고 제가 쓴 것만도 몇 개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들한테 어떤 입장으로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지 이것은 뭐 의지의 문제라고 보는 현재는 의지는 그렇게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원식 의장은 하겠다 하겠죠. 지난번 꺼내기도 했었지만은 뭐 지방선거와 같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방선거면 대선 이후죠. 그러니까요. 대선 이후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정세균 국회의장은 그 본인의 취임사에서 뭐라고 했느냐? 자기 2년 동안의 미션은 개헌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의장도 박병석 의장 다 등등 마찬가지. 김진표 의장도 하자마자 바로 그 특위 자문위원 구성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지나가 버렸는데 뭐 우원식 의장 그렇게 거기에 힘도 실지 않았는데 한다고 되겠습니까? 더구나 본인이 소속돼 있었던 정당에서 별로 의사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그냥 변죽만 올리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겠죠. 이제 맞싸움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은 현재로서는 민주당을 향한 공격 아니면 제도 탓할 수밖에 없는 거고 민주당은 여전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의 이제 동조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하려고 하는 거겠죠. 실질적인 그 우리 시리즈 제목이 이야기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개헌은 필수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론화도 필수적인데 그 부분이 제로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이야기신 거죠. 그런 두 점에서는 저는 이제 7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면은 87년 체제는 뭐였고 87년 체제 이후는 뭘 바꿔야 되는가를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봐요. 예. 87년 체제는 그냥 대통령 직선 이후였다. 예. 그럼 직선한 나라는 다 민주화가 된 것이냐? 많은 나라들 대부분 직선하고 있죠. 그러다 민주주의 지수는 한참 뒤에 떨어져 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돌파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 직선제는 금가옥조처럼 일단 국민적인 명령이다. 그대로 가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전제를 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타협책 중에 하나로 나온 것이 문권형 대통령제죠. 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이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권력도 또 나눠 쪼개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분권형이 이원 집중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유형이 분권형도요. 형식상으로 대통령만 있으면 사실상의 내각제인 거고 이쪽으로 이제 그 대통령한테 힘이 많이 실리면은 신대통령제 비슷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스펙트럼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뭐 오스트리아형 이원 집정부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프랑스형은 좀 대통령의 힘이 센 이런 케이스고 그때마다 상황마다 좀 다릅니다. 핀란드형 무슨 형. 그 박사님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나라요? 예. 저는 뭐 내각제에 가까운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 좀 약화되는 거고. 보통 뭐 안보 외교는 그런 정도로 하는 거고요. 예. 그래야만이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아까 뭐 국민 반응형, 국민 순응형으로 가는 거죠. 경직된 리더십은 더 이상 안 된다. 우리 모임으로 보자면은 회장으로 모시는 것보다는 총무 역할을 하면서 막 하고 좀 마땅치 않으면 바꿔주는 거고. 그게 근데 현실적으로는 조기 대선 앞에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네, 아까 뭐 지방 3가 약속하고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중간에 지난번 얘기하니까 현실을 모르는 학자 얘기라고 했던 것은 현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현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은 시대다. 근데 이 기득권을 타파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정치혁명 얘기할 수 없다. 여기도 보니까 정치 회복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회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정치의 실상이다 이거는. 안고 있는 문제가 폭발된 것이지 회복된다는 것은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자체다. 예, 폭발한 거죠. 그럼 이게 그러면 회복된다면 뭐겠습니까? 제도가 정상화되는 걸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제도가 정상화되면 뭐겠습니까? 두 정당이 계속 나눠먹고 권력 카르텔을 누리는 게 정상화되는 거예요? 박상현 교수도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이게 10몇 년 전부터 구조화돼 있는 거지. 지금 갑자기 경제 위기가 오고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지금 정치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는요. 87년 체제 이후에 새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이 없던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고민이 없으니 당연히 그런 정치 세력도 없죠. 대신 팔아먹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 이 박사님이 진단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또 그걸 풀어가려고 하는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없죠. 없고 대신 우리 옛날에 민주화운동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 있다가 거기다가 이제 좀 그쪽 그룹들이 전략적인 마인드가 강해요. 강해서 하니까 정치적인 기술들이 좀 있죠. 그거하고 뭐 결합했느냐? SNS 시대하고 결합한 거죠. 그래가지고 먼저 SNS 시대를 뚫고 나간 것이 지금 이쪽인데 참 웃긴 게 이쪽이라는 게 뭐죠? 민주당 쪽인데 그 이른바 디지털 대중을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팬덤 얘기했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디지털 대중 아닙니까? 디지털 대중의 공통적인 코드가 뭐냐? 공통적인 코드가 음모론입니다. 디지털 대중의 초기의 장점은 뭐였냐면은 기존의 이데올로기라든가 아니면 지배 권력에 통제되어 왔던 지식 정보 말고 개별적으로 이제 정보를 접하는 시장이 넓어진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모든 자유롭게. 그랬을 때 뭐가 맛이 있느냐? 기존의 사람들이 뭔가 얘기하지 않은 색다른 것을 정보로 던지면 이제 그 매력을 끄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큰 매력적인 게 뭐였겠어요? 그게 음모죠. 그래서 부정선거 뭐 이런 거네. 뭐 그 음모론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누구입니까? 김어준 같은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속성 자체가 디지털 대중이 등장했던 것 자체가 뭔가 지배온 이데올로기 기존의 지배 권력으로부터 포섭되었던 거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자율적인 정보 접하는 게 좋은 시장이 되고 민주화가 확장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런 뭔가 새로운 것과 기존하고는 다른 색다른 것에 대한 뭔가 호감과 매력 이것이 딱 맞는 게 뭐냐? 음모 아닙니까? 음모의 토양이 잘 돼 있는 거죠. 지금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 유튜브 이거 막을 수도 없다. 이거 어떡하죠? 바로 지금 그거예요. 지금 이제 이게 바로
디지털 대중 어떻게 볼 것인가. 음. 사실 옛날도 대중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 최인훈이 광장 때 예. 제가 가끔 인용합니다만 최인훈의 그 서문에 압축된 게 뭐가 있냐면요.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다.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그 방공포로가 지금 어디로 예, 선택하느냐 예, 예. 그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광장이면 열린 시장 같지만은 오히려 거기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밀실처럼 행동한다. 반면에 밀실은 자기 혼자 있지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그대로 열린 상태로 오기 때문에 오히려 밀실은 나 개인의 광장이다. 그런 거 약간 역설적인 그 성을 쓴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가 지금 광장 민주주의 열린 쪽만 얘기하지만 그런 거 있다고 했는데 특히 지금 디지털 광장, 디지털 네트워크 이것은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보면 비정상일수록 매력을 끄는 거니까.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규제도 하기 어렵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번 화두를 삼아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정말 이거 디지털 대중 시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이건 진짜 딱 속성이 그렇잖아요. 그건 노리고 장사 다 하고 있고. 이거를 제대로 해결해 나지 않으면 뭐 백악이 무효일 수도 있겠네요. 이거. 어제 그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이 보수 유튜버 10인에 대해 선물 보냈다고 기사가 나와서 어떤 유튜버들인가 모르는 사람들 김 대표도 아는 배승희 등등은 아는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이름 나온 사람 딱 찾아봤어요. 내가 인터넷 검색해봤더니 전부 그런 식이에요. 딱 얘기한 혹시 그 지옥이라는 그 넷플릭스 영화 봤나 모르겠지만은 화살촉 혹시 아세요? 모릅니다. 일하느라고 바빠서 하는 거 본데 그 막 그 유튜브 이런 것처럼 뭐 불지르는 얘기해가지고 사람들 막 돈 기부 모으고 이렇게 챗봇 이렇게 모으고 하고 코인 받고 이런 데 하는 겁니다. 돈 모으는 거. 뭐 과장하고 왜곡시킨 정보를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나왔더라고요. 비상계엄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더라고. 전부 다 억대로 벌었다고 나왔더라고. 그런 제목이 지옥입니까? 지옥이에요. 지옥 1, 2까지 나왔는데 넷플릭스에서 좀 주목을 받았던 건데 사이비 교주가 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중간 거강꾼처럼 유튜브 해가지고 돈 버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예. 딱 보니까 마침 교주 그러니까 요새 정당의 주도꾼들도 다 교주처럼 보여가지고 박사님한테는 이제 다른 분하고는 달리 좀 해법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여쭈지 않을 수 없거든요. 제가 오늘 해법이기도 하지만 항상 글 쓸 때마다 문제는 뭐냐면요. 이 해결 과제들이 문제를 안고 있는 그 기득권한테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전 지금 만약에 어디 그 백지에다가 도상으로 해법을 내라고 하면은 저는 딱 하나만 공직선거 150점만 추첨으로 거쳐버리면 된다. 현재 교육감 선거처럼 하면 된다.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겁니다. 추첨 방식이면 번호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겠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네. 추첨하면. 네. 왜냐하면 번호가 들어갈 수 없는 거니까. 그 방식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의 1, 2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의 장래가 불안한 거죠. 현재는 공천만 받으면 8, 90%는 이제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럼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느냐?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당선될 사람은 됩니다. 영국은 알파벳 순으로 해요. 그리고 이름 알파벳 순. 네. 그래서 어느 나라에 따라서는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개명운동이 많이 생겨버렸어요. 먼저 나오게 하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추첨한 겁니다. 그래갖고 만약에 H를 뽑으면 H가 맨 앞에 가고 H부터 뒤로 쭉 가서 이제 모르게끔 가는 것이죠. 미국 어떻게 해요? 미국 추첨이요. 그냥 추첨. 추첨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도 미국의 몇 개 주에서는 기득권 인정하는 주가 몇 개 있어요. 기득권은 뭐냐? 현역 주지사가 있는 것을 앞쪽에 가게 한다든가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는 유언이 2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현역 주지사가 있는 정당을 앞쪽에 준다는 것 때문에 유언을 판결을 났어요. 그 다음에 추첨으로 바뀌었어요. 추첨을 했는데 한 번 추첨한 사람이 앞쪽에 가버리는 거예요. 추첨이 로또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바꾸려고 어떻게 하느냐? 돌아가면서 순번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감도 추첨을 하는데 기초선거 단위별로 순서를 돌려줘요. 추첨에서 한번 뽑은 사람이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선거구에 뒤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야 공정하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만 해주길 바랐는데 이거 하는 방식은 뭐가 되느냐? 첫 번째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걸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고치는 것이 국회의원들한테 당신들 정말 이것을 기득권 누리려고 현실적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안 되면 결국은 국민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번째는 기각이 됐지만은 다시 한번 위헌 제청해야겠죠. 기각이 됐다고 해서 꼭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만약 위헌으로 받아들여지면 이미 기존의 판결에서도 차별적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정당 정치 활성화를 필요하기 보호를 위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정치를 망치고 있는 건데 이런 정도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다라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었지만은 우리가 7공화국에서 이제 6공화국 체제에서 바꾸자 또 민주화 이후에 바꾸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6공화국 또는 87년 체제는 무엇이었고 이후에는 뭘로 바꿔야 되는 것인가? 저는 기본으로는 공존 체제라고 봅니다. 공존. 예. 공존하면은 누가 상대방을 악으로 하는 정치 갖고는 안 되는 거겠죠. 공존 다른 말로 국민 통합일 수도 있겠네요. 공생해야만 통합이 가능한 거니까. 공존, 통합의 방식은 파시즘으로 통합하는 방식도 있죠. 그렇죠? 박정희도 통합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그래서 나는 민주주의의 개념을 그동안은 전부 뭐였습니까? 민주주의가 타도하고 투쟁만 지금 민주주의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한 성찰도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민주주의 얘기하려면은 윤석열 타도뿐만이 아니라 성찰의 비중이 더 커야 된다. 민주주의를 지금은 자신들이 실천할 것이지 전에는 전두환 아니면 독재 정권을 타도하는 것이 민주주의였는데 그 이후의 민주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게 민주주의예요. 이것은 사회학 학자들도 많이 보았던 뭡니까?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의 주요한 내용도 그거였어요. 기존에는 전부 좌우 싸움 이거였는데 그 뭐 이후의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민주주의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치권에서 이런 그 운동을 좀 벌려야 되겠네요. 이게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었지만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없단 말이죠. 예. 정당 정치 얘기인데 지금 정당 정치가 안 되고 있는. 개헌은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인식의 문제를 사람한테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가 이걸 이제 정당 독점을 던져놓고 보니까 사실은 대통령제의 문제보다는 그게 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네, 정말. 예, 현재는 우리나라가 좀 그 제도 자체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맞지가 않아요. 대통령제인데 여당이 있어요. 권력 분립형이라고 하는 권력 융합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원래 융합형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내각제라든가 그런 데서 가능한 건데. 그래서 이것도 정비하는 분명히 필요해요. 그렇게 되려면은 뭐 권력이 뭐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아야 되고 결국은 이거 다시 또 정당으로 회귀돼요. 왜냐하면은요 대통령 힘이 세다고 하지만 윤석열도 결국은 둘 중 하나로 들어와서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기존 정당에서 후보 나올 사람 없다라고 했어도 결국은 둘의 등을 놓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지지율이 깡패라잖아요.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냥 누구나 데리고 와서 냅둬.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는 정말 누가 센세이셔널하게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나마 대통령 선거는 조금 더 가능해요. 왜냐면은요. 대통령 선거 정도의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은 1번이냐 2번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비중이 떨어질수록 무조건 번호로 땡쳐버리는 것이죠. 지방선거는 무조건 번호 보고 되는 거죠. 지방선거에 누가 뭐 단체장 정도는 모르겠지만 일반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의 경우는 어느 당 소속 아니면 번호 보고 끝나는 거죠. 근데 대통령 정도 되면 전국적이기 때문에 좀 번호가 뒤쪽이라는 것도 주목받을 소진이 있어서 뭐 대단한 인물이 등장하길 수가 있겠는데 그러나 또 양당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겠죠. 근데 지금 현재 벌어지는 전국 속에서는 이 대통령에 대한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거를 아까 말한 준 정도로 이렇게 문권의 정도로 바꿀 거냐, 아예 내각제로 가야 되느냐. 뭔가 현재처럼 경직된 5년간 맡겨놓고 탄핵 아니면 바꿀 수 없는 체제 갖고는 안 된다. 모든 걸 바꿔야 된다. 그럼 그 정도로 출발해야겠죠. 그 정도로는 출발해야겠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아마 세계적으로 그 탄핵 이론에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모델로 등장할 건데 그 이론상으로 지금 대통령제에서 탄핵 이론을 만들었던 것이 미국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왕정에서 만들었던 게 이제 영국인데 영국은 이제 거의 사실상 탄핵을 없어져 버렸으니까 왕정 때문에 대상으로 이제 했던 건데 미국은 선거제가 있기 때문에 탄핵은 불필요하다 했다가 최소한으로 하자라고 이제 서로 막 이론 다투다가 도입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미국은 한 번도 실제 탄핵까지는 가지 않았죠. 그런 하는 얘기가 이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탄핵은 그 제도가 이미 파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탄핵은 제도가 아니라 잠재적인 압박 요인으로만 남겨두는 것이지 탄핵은 채택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이나 이제 네, 두 번이나 있어버렸고 지금 그 다음에 심지어 국무위원급들은 지금 20몇 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 되어버렸으니까 가장 탄핵이 많은 사례가 페루에서 5년 동안 6번이나 있었던 그런 사례인데 거기가 지금 특이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아마 탄핵 역사에서 새롭게 아마 이론서에 나올 겁니다. 네, 오늘 뭐 더 들으면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문제 제기와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그 모든 분들과 좀 공유하면서 정말 이 탄핵 중국의 어떤 전환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